제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주님도 계시고 슬기님도 계시고 황승 박선수 매숙 선생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이제 다들 들어오신 것 같아서 다시 네. 한번 그러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림책보다 연구소 대표님이신 김혜진 강사님이시고요. 오늘 진행해주신 강의 주제는 그림책 잘 고르고 읽기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네, 소리는 안 들리지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지난달에 안 들으시고 오늘 이번 달에 처음 들어오신 분 한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저요 하시는데요. 제가 원래 부탁받기로는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뭔가 약간 연결이 되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약간 많지는 않고 PPT가 몇 장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그림책에 관한 몇 가지 오해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그림책을 보실 때 어떤 생각으로 보게 되는가, 그런데 그것이 다 온당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사실은 그 내용이 그림책을 잘 읽는데도 적용이 되는 그런 요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책 잘 고르는 법, 선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지, 그 다음에 고르고 난 다음에 어떤 순서로 읽으면 훨씬 잘 즐기면서 읽으실 수 있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이라서 그런지 연배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그림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그림책과 관련된 일을 한다. 솔직하게 손 드세요.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네, 그림책과 관련된 동아리나 독서 모임을 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좋네요. 책을 좀 더 잘 읽기 위해서 제 강의를 선택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별론가? 네, 지난달에 굉장히 많은 책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네, 자, 처음 뵙는 분들은, 뭐 반복적으로 저를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뭐 하는지 이제 얘기 안 해도 다 지겨울 만큼 알고 있는데,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의뢰받은 내용은 제가 저 마음대로 정하라고 하셔서 그림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하고 그림책 고르기와 읽기 해서 2강으로 하자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제목을 능동적인 독자의 그림책 선택법이라고 썼습니다. 추천 도서, 누군가의 추천 도서가 아니라 스스로 좋은 책을 골라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내용을 다른 강좌에서도 몇 번 했었지만 조금 더 보강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혜진이라고 하고요. 번역을 하는 김혜진하고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사람 아니고 최근에 어떤 분이 또 그림책을 내셨는데 그림책 작가 김혜진도 있나 봐요. 저도 그림책을 사실은 만들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던 건데 동명이인이 나타나서 이거 필명을 만들어야 되나 좀 고민입니다. 자, 월간 학교도서관 저널에서 2011년부터 그림책 분과에 들어가서
그림책 서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그러니까 2010년 말부터 현재까지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거의 모든 그림책을 봤습니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30권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지 않는 책들은 출판사에서 간혹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내돈내산 제가 직접 사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점에 나가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저널에서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매년 365 시리즈를 냈었습니다. 거기에 토론 그림책 365, 지식 그림책 365, 그림책 365 볼륨 2, 책 더하기 영화 365까지 리스트를 모두 제가 골랐습니다. 혼자서 뭘 너무 편향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전부 다 읽고 편견을 버리고, 지난달에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그림책을 보실 때는 개인의 취향을 확실히 접어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른 것이라, 아마 365 시리즈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 분량이나 그 큐레이션 해놓은 내용들에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다 했다고 하면. 약간 잘난 척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우연한 기회에 한 10년쯤 됐는데요. 그때 아이들하고 놀았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것이 활동 수업으로 나와 있고, 작년 말에 야금야금 그림책 잘 읽는 법이라고 해서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그림책 쉽게 접근하는 법을 썼는데요. 굉장히 친절하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들이 자세히 읽으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설렁설렁 읽으면 그냥 쓱쓱 쉽게, 말투는 쉬운데 내용은 쉽지 않다라고 하셔서 약간 얼마나 더 쉽게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은 그림책 보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건 토요일 오후 2시에 라이브로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혜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성계님, 닉네임이죠. 그분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혜진과 성계에서 혜성이고, 혜성처럼 나타난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해서 혜성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리뷰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림책학과 강사이고요. 한겨레 교육문화센터에서 그림책 기획, 창작 기획과 더미 과정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책을 능동적으로 독자로서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크게 정보 검색, 서평 읽기, 그림과 글, 주제와 시각 표현, 놀이성 이런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보면 크게 맥락이 있는 그 요소들은 아니에요. 떠오르는 대로 일단 써봤습니다. 캡처나 촬영이나 녹음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면 안 되지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혼자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니까, 친하니까, 우리 동아리니까 너만 살짝 봐 하면 그게 한 100명까지 가는 거 아시죠? 제가 한때는 강의를 할 때마다 목록들을 다 드렸는데, 그러고 보니 그림책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자, 네, 행복하죠, 저는. 네, 좋은 책들을 많이 보시게 됐으니까. 자, 한 가지씩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검색. 정보 검색 뭐냐면, 책이 한 권 나왔어요. 누가 막 좋다 그래. 그래서 덥석 삽니다. 최근에는 왜 그 책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책을 보고 그런 이제 뭐 홍보 활동들을 보시고 책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듣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사람 뭐 하던 사람인가 하고 믿을 수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죄송해요. 다른 사람 믿지 말고 저만 믿으라 그래서. 자, 뭐 그 취향이죠. 네.
근데 아마 해성 프로젝트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좋은 소리를 안 합니다. 좋은 책만 좋다고 하지 이상한 책들은 내용만 설명하고 건조하게 지나갑니다. 네. 아, 네. 믿으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네. 완전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한 두세 번 들으신 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왜?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이 하나도 빼놓을 거 없이 다 좋기 때문이죠. 자, 죄송해요. 시작부터 약간 제가 기운을 받으려고 잘난 척을 좀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입을 떼는 바람에. 자, 정보 검색을 하셔야 돼요. 자, 소개를 받더라도 작가와 그 사람의 다른 작품이나 그 사람의 홈페이지를 찾아본다든지 출판사의 보도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작가들은 최근에는 80년대 태어난 그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작가들은 보면 소셜미디어에 거의 목숨을 건 작가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노출되지 않은 작가들도 있습니다. 정말 골방에서 자기 작업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찾아보세요. 네. 그 다음에 매체 인터뷰나 프리뷰. 프리뷰를 많이 하죠. 출판사들에서 미리 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찬찬히 이렇게 보시면 책이 다 좋아 보여요. 책이 다 정말 그 자기가 만든 책, 자기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내 새끼 밖에 나가서 욕하진 않죠. 그래서 그걸 100%는 믿지 마세요. 네. 그건 진짜로 100% 믿었다가는 정말 돈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제목을 찾아보셔야 돼요. 번역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교를 하세요. 최근에 출판사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서점에다가 원제목을 안 알려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느라고 되게 괴로워요. 괴로운데 여기저기 한 2번, 3번 정도만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모으세요. 그렇다고 챗GPT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챗GPT는 아직 그림책에 대해서 잘 몰라. 네. 그래서 챗GPT보다는 본인이 직접 여기저기 검색을 하셔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특히 작가들 중에는 일러스트레이터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위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글작가를 제가 무시하라는 건 아닌데 그림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은 물론 선별하는 기준이 너무 많이 다를 수 있는데 네, 한지혜 선생님이 챗GPT 잘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만큼 그림책은 약간 외곽에 있는 매체랄까? 아직도?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아직 잘 모르십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의 정보를 모으셔라. 네, 작가도 그림책 작가 위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리고 검색을 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름 부자들을 주의하세요. 해외 작가들인 경우 번역돼서 나올 때 일본 작가들도 그렇고 뭐 유럽 작가들도 그렇고 이름이 이상하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다기보다 어떤 출판사는 아라고 했는데 다른 출판사는 어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들끼리 통일하지 않죠? 통일이 안 되면 인터넷 서점에서라도 사실은 MD들이 조금 검색해서 해주면 좋은데 안 합니다. 네. 자, 마리아 키아라 디 조르조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림이 끝내주죠. 네. 자, 이분의 작품들은 내용도 좋습니다. 물론 자기가 쓰지 않는 작품들도 있는데요. 뭐, 글 작가의 작품을 보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선택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안목이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마틸드하고 쉿 수상한 놀이공원에는 마리아 키아라 디 조르조라고 되어 있어요. 인터넷 서점에도 검색하면 이거 2권만 나옵니다. 마리아 키아라 디조르조. 이분이 이 2권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번역이 몇 권 더 되어 있습니다. 아거씨의 직업은 되게 재밌는 건 마리아 키아라 디조르조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책 표지를 앞표지를 보니까 마리아 키아라 디 조르지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런 한 글자 띄어쓰기 때문에 다르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책도 냈죠. 이거는 이제 해양학자 실비아 얼에 관한 이야기 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이 좀 많은 그 문고판으로 나와 있는데 그림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디조르조가 붙어서 이건 또 밑에 아거시의 직업은 디조르지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념하셔서 한 작가의 작품을 검색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림 상태를 보니까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띄어쓰기를 바꾼다든지 여러 번 읽어보시고 말을 좀 바꿔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검색하면서 책을 찾아보시진 않죠. 그쵸? 그렇게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나요? 네, 귀찮은 일입니다, 사실. 자, 그리고 마리아 히론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이나에서 저요하시네요. 네, 그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 그렇게 하고, 그런 의견을 출판사나 인터넷에서 좀 계속, 얘기를 해야 달라지겠죠. 아주 조금씩이지만. 마리아 히론이라는 작가도 와 그림 진짜 콜라주도 잘하고 컴퓨터 그래픽도 잘하고 수채화도 너무너무 잘 그리는 사람이죠. 마리아 히론이라는 줄 알았는데 마리아 지롱이라는 이름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발음하는 대로 좀 달라지겠죠. 떨어질 수 없어 이 책 꼭 보세요. 너무 예쁜 책입니다. 네. 신발 두 짝이 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나중에 다시 만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도 밖의 탐험가,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면 이 작업들을 하고 있는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 자, 이사벨 미뇨스 마르틴스, 이자벨 미뇨스 마르틴스, 이자벨 미뇨스 마르띵스 이렇게 되어 있어. 다르게 검색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슷하게 검색되기도 하는데요. 네, 웃으시지만 웃픈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마달레나 마또주, 마달레나 모토주, 그 다음에 베르나르도 카르발류, 베르나르도 까르발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너무하죠. 네. 그러나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 지금 최근 저희 해성 프로젝트에서 신간을 계속 소개해 드리는데요. 한 번에 16권 정도 소개를 해 드리는데 진짜 나올 때마다 신간이 나올 때마다 한두 권은 꼭 필자 이름을 보고 '왜 이랬을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사벨 미노스 마르틴스하고 베르나르도 카르발유, 마타레나 마토지 이 세 사람은 자기들만 하고 싶은 책, 자기들이 책을 준비를 해가지고 갔더니 기존에 메이저 출판사에서 책을 안 내주니까 자기들끼리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플라네타 탄제리나라는 포르투갈 출판사, 독립 출판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는 책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미지도 너무 좋고 내용도 근사하고 기획력도 정말 뛰어난 그런 작품들을 계속 내고 있죠. 그래서 뭐 메이저 출판사들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늦었죠. 근데 자기들끼리 어쨌든 뭐 잘 팔고 우리나라에도 계속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플라네타 탄지리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한나 아렌트의 작은 극장이라는 꽤 어려운 책인데요. 한나 아렌트가 중요한 그런 중요하게 최근에 올라온 여성 철학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좀 다른 형식으로 형식이 좀 독특하게 풀어낸 책인데요. 클레멍스 폴레라는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바로 얼마 뒤에 내게 텃밭이 생겼어요라는 되게 또 귀여운 책이 나왔는데 클레망스 폴레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심을 하게 됐죠. 같은 사람 아니야? 찾아봤더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을 하고 보세요. 자, 그리고 원제목과 번역 제목. 자, 원제목과 번역 제목이 정말 어이없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번역자들하고 출판사 뭐 편집자들이 조금 고민을 해서 어떤 경우엔 원제목보다 훨씬 나은 번역 제목이 나오는 경우도 진짜 가물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좀 반갑죠. 그런데 답정너주의, 다 알려준 주의, 주의하세요. 자, 답정너는 뭔지 아시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이거잖아요. 자, 답정너는 사실은 듣고 싶은 대답을
원하는 그런 말입니다. 출판사가 책을 낼 때 이거 애들이 못 알아듣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설명을 해줘요, 제목에서. 근데 사실은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알려주는 제목이라기보다는 구매자들을 위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책을 살 때 이 무슨 책이야? 그냥 토마토라는 제목이 있으면 토마토에 대한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토마토에 대한 다른 책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비슷한 얘기 아닐까라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출판사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절반 이상을 설명을 해주죠. 제목에서. 까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네. 원제목은 그냥 까만 밤이에요. 이상희 선생님이 번역하셔서 알면 약간 욕먹을 수 있는데 네, 이상희 선생님 정말 한국 그림책 역사에서 번역자로서 정말 큰 산이시잖아요. 그러나 간혹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까만 밤에 이 책은 브루노 무나리의 작품인 걸 보면 일단 종이를 4종류를 쓰죠. 그리고 표지에서부터 이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까만 밤에 멀리 저 멀리 깜빡깜빡 이렇게 한 줄의 시처럼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제목에 까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집중해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독자의 감상할 포인트들을 완전히 절반 이상 잡아먹고 있다. 아쉽습니다. 휘파람을 불어요. 저는 이 책 때문에 사실은 원제목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원제목을 찾아보니까 휘슬 포 윌리였어요. 자, 저는 이 책을 볼 때 사실은 강아지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 아이가 이 휘파람 연습하는 책이구만. 그리고 막 마지막에 휘파람 완벽하게 부르게 돼서 기분이 되게 좋아가지고 뭐 개를 부르고 뭐 이런 장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가 휘파람을 연습하는 계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위슬포 윌리라는 제목에 납득이 됩니다. 윌리를 부르려고 휘스를 지금 연습한 거예요. 윌리는 강아지의 이름이었죠. 시공준이에 전화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 정도도 괜찮겠죠. 자,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면 와 진짜 윌리를 부르려고 휘파람을 이렇게까지 연습을 했네. 뭔가 그 교감이 생기면서 마음이 되게 푸근해지잖아요. 휘파람 연습했어 완성했어 이게 아니고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엄혜수 선생님 한국 그림책 번역계의 거물이시죠. 엄혜수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잘 아는 사이예요.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라고 번역이 돼서 나온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약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제목을 보니까 할머니 얼굴에 줄들이에요. 할머니, 자, 나나라는 말은 뭐 일반적으로 어떤 예, 할머니 이렇게 쓰이는 말인데요, 할머니로. 할머니 얼굴에 줄들이죠. 아이가 봤을 때는 그게 주름살인지 뭔지 알게 뭐야. 그냥 할머니 얼굴에 줄이 짝짝 가 있어. 이 책 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너무 감동적인 책인데 꼭 보세요. 제목을 잠깐 접어두시고. 자, 할머니 얼굴에 줄이 있고 할머니 생신날 갔는데 할머니 얼굴에 줄이 뭐 이마에도 있고 뺨에도 있고 막 그래서 아이가 할머니가 약간 슬퍼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봐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친구들이랑 맨 처음 청룡열차 탔을 때 너무 기분 좋아서 웃다가 생긴 주름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했더니 이건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기뻐서 울고 웃다가 생긴 주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너무 좋아서 생긴 주름. 그 다음에 너무 슬퍼서 울다가 생긴 주름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세월에 대한 설명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 아이가 할머니를 꼭 껴안아줘요. 더 이상 할머니 얼굴이 슬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름살을 이해하죠. 너무 눈물 나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근데 네 이걸 다 읽고 나면 독자도 우리 할머니 얼굴에 있는 주름도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고 할머니를 좋아하게 되죠. 네.
나이듦과 주름에 대한 시선의 전환이 너무 좋네. 아,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씀해 주시면 어떡하나요? 네, 자, 저는 그냥 되게 저렴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림이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독자도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할머니 주름살이 이상하거나 징그럽다거나 무섭다거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지는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감동이 좀 사라지죠. 네. 네, 나나가 할머니를 일컫는 말이라 닉네임 나나라고 쓰는, 예, 찾아보세요. 네, 이나연 선생님. 나나라는 용어를 보면, once grandmother라는 설명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고양이가 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치 스너플킨, 올리버, 발렌틴, 컵케이크, 티베리우스가 원래 제목이었어요. 자, 길고양이들이 어떤 한 스트릿에 이렇게 있으면 집집마다 그 길고양이를 부르는 이름이 있죠. 자, 와서 이제 뭘 얻어먹을 때마다 줄 때 야옹아 하기도 하고 나비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어느 날 고양이가 왔다. 이 길가에 쭉 많은 상점들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는데 이 길고양이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맨 마지막 집에 어떤 할머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네. 그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뭐 고양이가 왔다가 맞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날 고양이가 왔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서초 그림책 도서관은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지난 지난달에는 저 혼날 뻔했잖아요. 네. 철학자가 미학을 연구했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철학자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미학을 정리한 분이긴 하죠. 예술 방법론을 쓰셨으니까 해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또 나나가 할머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잘 좀 찾아보세요. 네, 자, 그다음에 저도 한참 찾았어요. 네, 아기 토끼 하양이는 궁금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케빈 행크스. 이 책은 원래는 작고 하얀 토끼죠. 제목을 보니까 아기 토끼 하양이가 뭘 궁금해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궁금한 것에 집중해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림책을 보실 때도. 다른 게 안 보이죠. 그러나 화자인 그냥 화자일 수도 있고 그냥 주인공으로 나온 아이일 수도 있는데 작고 하얀 토끼 이렇게 되면 이 아이를 팔로우하게 되죠. 그래서 구석구석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날마다 말썽 하나. 네.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날마다 말썽 하나라는 칼데코상을 받은 에릭 로만의 그림책이 있어요. 이 책이 처음에는 날마다 말썽 하나로 번역이 됐다가 나중에 내 친구 깡총이로 다시 나옵니다. 잘했죠, 이거는. 네. 날마다 말썽 하나는 이 토끼가 정말 매일같이 말썽을 피우는 이야기잖아요. 내용이 다 있죠, 제목에. 그러나 내 친구 깡총이라고 하니까 깡총이를 이제 팔로우하면서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게 되잖아요. 이게 정말 말썽인지 아니면 정말 호기심에서 뭔가 시도를 하는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박씨거든요. 원제목. The Watermelon Seed 수박씨인데 수박씨를 삼켰어. 자, 자 수박씨 삼키는 얘기구만. 자,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옷은 싫어요. 네, 자, 제목. 이거는 이제 완전 주제죠. 이 아이의 마음을 알려주는 건데, 원제목은 그냥 루스의 핑크 파자마예요. 네. 핑크색 좋아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죠. 어느 날 갑자기 시커멓게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자, 내버려 둬야죠. 뭐 좋아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바람은 보이지 않아. 책이 나왔을 때도 이거 이상하다. 읽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다 알려줄 리가 없는데. 그리고 바람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바람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마치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는 장면들이 이어지는데요. 그 원제목을 찾아보니까 바람은 무슨 색일까였어요. 바람은 무슨 색일까였고
안예르보 작가가 아는 사람이 실제로 눈이 안 보이는 아이가 화가에게 다가와서 "바람은 무슨 색인가요?"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바람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가,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그래서 고민한 끝에 나온 책인데, 번역하면서, 이거 번역하신 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들을까 봐. 그래서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을 어떻게 보는지 여태 작가가 힘들게 그림과 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네. 그다음 이 책도 재밌죠. 여기 또 김경현 선생님도 또 한국 그 어린이 책 역사에서 번역으로는 정말 내로라 하시는 분이지만,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이 제목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근데 걱정돼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영원과 하루라는 제목으로 그림책이 나오면 누가 이걸 사주겠어요? 어머님들이? 그림책은 애들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렇게 어렵다니, 뭐 이걸 어떡하지? 이러고 안 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시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제목을 보고 제가 서평을 쓰려고 계속 이걸 펼쳐보는데 아닌 거예요. 뭔가 이상해. 그래서 시간을 찾으러 다니는 얘기는 아니야. 물론 그런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영혼과 하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었죠. 그다음에 "너는 활짝 피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뭘 기다리고 있겠어요. 원제목 그냥 꽃 이름이에요. 타이쿠린 쿠카라는 폭죽꽃이라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타이쿠린 쿠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익숙한 꽃 이름은 아니죠. 꽃가게 사장님들은 아시는 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자생하는 꽃도 아닙니다. 수입 뭐라 그래야 되나? 수입 식물, 수입 화훼라고 해야 되죠? 네,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정보 검색을 하실 때 특히 그런 것만 보시면 또 할 얘기가 많아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평 읽기. 그림책을 사시기 전에 서평을 읽으시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써 놨는지? 인터넷 서점에서 보시게 되죠. 그쵸? 아닌가요? 네. 답이 없네. 자, 절반 이상 화면도 끄시고. 네. 네, 이나연 선생님이 대답을 너무 잘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바로바로 채팅창에 써 주시네요. 네. 거의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네. 구매하시기 전에 서평을 보시긴 해야 돼요. 간단한 소개 본다, 서평을 읽는다, 혹은 보도자료를 읽는다. 네, 그렇게 하시네요. 간단한 서평.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내 새끼 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 좋다고 쓰죠.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작가의 말이나 작가 이력. 네, 요거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각시켜서 좋은 점만 사실은 중점적으로 쓰시게 되는데요. 대부분 인터넷 서점에 올라와 있는 서평단의 서평은 줄에서 서평이죠. 좋다, 예쁘다, 따뜻하다, 재밌었다, 감동적이었다, 기분이 좋았다, 이 작가의 작은 책을 읽어보다,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어졌다, 이렇게 쓰죠. 그렇게 썼으니까 인터넷 서점에 올려주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자, 서평단의 서평에 이런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쓰면은 서평단으로 안 해주죠. 안 써주죠. 서평단으로 선정하고 책은 혹시 보내줄지 모르지만 출판사들 다 장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물론 아닌 출판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출판사는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적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서평을 실어주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 줄에서 서평 딱 맞죠. 네. 저 가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살짝 쓴 책도 있는, 마지막은 그래도 이런 점 때문에 일독을 권한다, 이런 식으로. 한지혜 선생님 서평 쓰시나 봐요. 네. 네. 서평 쓰시는데 왜 제 서평 강좌는 안 들으러 오시죠? 네, 자, 좀 들으셔야지 더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약간 왕따잖아요. 네. 어디에도 안 껴줍니다. 자, 사실은 문제가 되는 책이 나왔을 때 비평가들 오전반 열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두 사람 안 오기만 해봐라. 자, 오전반 열었는데. 자, 어,
네. 갑자기 할 말을 잃었네요. 잘난 척하다가. 자 네. 서평을 쓰실 때 분명히 아닌 점은 아니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지죠, 책이. 나오는 책이. 근데 외국 책들 같은 경우는 번역서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평이 좋은 걸 가져오거든요. 평이 나쁜 걸 들여오진 않죠. 근데 진짜 국내 책이 지금 제일 문제죠. 80%는 다 버려야 되는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죄를 누가 다 받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정말 그림이 있다고 그리고 글을 잘 쓴다고 책을 계속 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자, 한국 작가들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자기가 책을 냈는데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자, 사실은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얼마든지 막 고민하고 정말 내 모든 걸 바쳐서 이 책을 만들어서 하는 책도 출간돼서 나오고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다 물론 모든 사람 다 수용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쓰면 작가들이 되게 상처받았다는데 상처받아야지. 상처받으면서 크는 거잖아요. 성장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엄청 고민해서 완성도를 올리고 애써서 여러 번 수정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나오고 나면 문제가 보여요. 왜냐하면 그림은 진짜 책으로 딱 나와서 그림책 그 한 장면을 보면 다 들여다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진짜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하나도 대충 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신경 쓰는 작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써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림책 서평 괜찮은 걸 싣는 지면이 있나, 매체가 있나 생각해 보면 대부분 좋은 이야기 쓰고 줄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쓰죠. 근데 사실은 1955 년에 영국에서는 이미 도서관 협회나 사서들이 그림책 비평에는 문학적인 안목뿐만 아니라 예술을 보는 안목도 필요하다. 특히 이미지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비평이나 평론을 써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발전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림,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죠. 말하는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이 따뜻하다, 색깔이 밝아서 좋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건 느낌을 쓰는 거니까. 그러나 이 연출이 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인공의 분위기를 주인공이 나아갈 길을 잘 터주는지 맞고 서 있는지 그 연출이 온당한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좀 하세요. 네. 누가 썼는가도 중요합니다. 내부 보도자료나 서평단은 믿지 말아라. 무엇을 썼는가? 줄거리 주제, 그리고 뭐 색깔, 분위기, 그다음에 뭐 아이의 표정 이런 건 누구나 쓸 수 있죠. 네, 그러나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미지가 주제나 이 목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표를 얼마나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써내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간혹 그런 걸 쓰신 분들을 만나면 반갑죠. 네. 저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저에게 주어진 그 서평의 분량이 핑계 같지만 500자 뭐 요 정도 1000자 요 정도여 가지고 그림에 대해서 쓰기가 약간 애매한 지점이 또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기가. 그래도 최대한 그림에 대해서 연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평을 꼼꼼히 한번 작정하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평을 읽고 하되 학교 도서관 저널 서평을 읽고 골라 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림과 글을 보아야 한다. 그림과 글을 지금까지는 바깥쪽 걸 봤다면 그림책 밖의 걸 봤다면 그림과 글에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한데요. 그림과 글이 서로 만나서
만들어내는 뭐 복합적인 예술 공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림책의 정의라고 한다면 둘이 어떻게 상호 보완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최근에는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 나오면서 글과 그림의 역할이나 비중이 많이 달라졌죠. 그걸 재는 척도가. 그래서 뭐 글이 좀 많아도 그림이 충분히 글을 제어할 만큼 뭔가 질적으로 균형이 맞다면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션텐이라든지 그런 작가들의 책도 그림책이라고 하죠. 그러나 전통적인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서사를 담은 그림책의 경우에는 글과 그림의 역할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구분이 되면서 서로를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파랑이와 노랑이가 대표적인 예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파랑이와 노랑이 책은 다 보셨죠? 네. 레오리오니가 만든 파랑이와 노랑이는 그림만 놔둬도 얘기가 안 되고 글만 봐도 사실은 약간 애매해요. 글만 봐서는 그림이 전혀 연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을 잘 보시기 바란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림책의 글은 어떤 역할을 하나? 글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이를테면 파랑이가 있었어 라고 했을 때 파랑이가 파란 색깔인지 파란 동그라미인지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인지 아니면 어떤 한 아이의 별명인지 알 수 없죠. 그걸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게 그림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한지혜 선생님 파랑이와 노랑이를 펼쳐서 보고 계시네. 네, 좋습니다. 네, 좋네요. 꼭 다시 만나게 되기를. 자, 그림책의 글. 네, 그림책의 글은 그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왜? 왜냐하면 그림은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이렇게 한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게 뭘까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죠. 뭐, 네. 갑자기 중간중간 제가 채팅창이나 여러분 얼굴 보니까 헤매게 되네요. 네.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이런 거 할 때 건피 아저씨인지 모르죠. 그림만 봐서는 농부인지 아니면 모자 쓴 그냥 아저씨인지 모르는데 그 아저씨 이름이 건피 아저씨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바로 그림책의 글입니다. 자, 그림책의 그림은 무조건 잘 그려야 돼, 예뻐야 귀여워. 이건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하고 동그라미 그리면서 연습을 했어요. 자, 그림책의 그림은 이러냐 저러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림을 직접 그려보기도 하셨죠. 오늘은 안 그릴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잘 그려야 돼, 예뻐야 돼, 귀여워야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그린다, 예쁘다, 귀엽다의 기준이 없죠. 네, 100점만큼 예뻐? 아니면 얘 97점이야. 물론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네, 그거 뭐 100점과 빵점에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11점만큼 12점만큼 못 그렸어. 뭐 이렇게 잣대가 없어요. 눈마다 다 다른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예쁘다, 귀엽다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인 그림은 있죠. 음, 그러나 그림책은 그림의 책이니까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큼 그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잘 그려야 돼요. 자, 그리고 특히 그림책의 그림은 글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돼요. 자, 사파적인 그림이 있고 독자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눠보겠습니다. 사파적인 그림은 뭐냐면 글에 맞춰서 그리든지 글이 표현하는 내용 중에서 인상적인 한 장면만 골라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독자적인 그림은 자기 서사가 있죠.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글이 없어도 상관없어. 나만의 얘기가 있어. 사실은 그림책의 본령이라고 한다면 독자적인 그림이 있는 그림책이 진짜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죠. 사파적인 그림은 어떤 경우 약간 아쉬운 경우도 있어요. 네, 계속 글을 팔로우하고 있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칼데콧도 이미 독자적인 그림을 그렸잖아요. 19세기에. 자, 콩쥐팥쥐전이 있습니다. 콩쥐팥쥐전, 최만춘이라는 양반이 살았어. 콩쥐 성이 최콩쥐라는 걸 저는 이 책을 보고 알았어요. 자, 최콩쥐가 살고 있는 동네를 그려놨습니다. 동네 입구, 동네 어귀. 자, 조선시대 전주에 최만춘 양반이 살았고 어찌어찌 하다가 예쁜 딸 낳는데 엄마가 딸을 낳고 100일 만에 세상을 떠났지 뭐야. 이 상황은 그림에 없어요.
배경이 있죠. 네, 최콩지. 네. 최콩지. 성격 있어 보이죠? 최 씨. 자, 죄송합니다. 자, 최 씨를 가진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동네 어귀를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는 뭔가, 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배경을 그려놨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어느 날 배 씨가 파치에게는 새우미를 주고, 자, 계모는 성 씨가 배 씨잖아요. 자, 한 장면을 선택해서 그렸습니다. 물론 모든 그림책이 움직이고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에 한 컷을 선택해서 그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자, 너무 설명적이죠. 너무 설명해놨죠. 남의 호미로 돌밭을 베는 콩쥐 너무 좀 힘이 들겠어. 똑 부러졌지 뭐야? 그 상황을 딱 그려놨어요. 검은소가 와서 도와주는 상황. 그리고 두꺼비가 도와주는 상황. 이렇게 있네요. 그러나 그림책의 그림은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황을 시각화하고 글이 이야기하는 건 이상의 사물과 상황을 표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게 여러 연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제가 발견한 것도 있지만 저도 뭐 그림책 공부한답시고 뭐 몇십 년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학위는 없지만.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는 동안 그 많은 분들의 그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책의 글은 그림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콩쥐의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특히 중요한 것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이게 중요해요. 기억해 두세요. 그림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모리스 샌다 님이 이거 잘하셨죠. 네. 자, 여기 뭐 작고 하셔서 너무 아깝지만 뭐 연세가 드셨으니까요. 자, 여기 뭐 다 보신 책이죠. 괴물들이 사는 나라. 언제나 글과 그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리고 구조적으로 가다와 오다 방향을 설명할 때 모리스 샌dak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예제가 되곤 합니다. 그날 밤에 맥스는 늑대 옷을 입고 이런 장난을 했지. 자, 맥스라는 아이를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건 그림이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그 다음에 이런 장난을 구체적으로 또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림만 봤을 때 이 약간 못된 짓을 하고 있는 이 애가 누구야 했을 때 맥스죠. 네, 딱 알려주죠. 이게 서로를 꾹짝꾹짝 맞는 거예요. 자, 이 책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에 괜히 콩쥐팥쥐 보여줬어. 약간 콩쥐 같잖아. 그쵸? 네. 자, 이 책은 콩쥐팥쥐예요. 네, 콩쥐팥쥐인데, 자, 저 콩쥐처럼 보이는 애가 코도 없는 아이가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서 손에 들고 있는 건 뭘까요? 앞에 나왔잖아요. 그쵸? 나무호미의 자루인데, 그걸 전혀 모르는 아이가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보일까요? 아이스 캐키? 누가 봐? 나 옛날 사람 티난다. 자, 립스틱? 네, 맞아요. 립스틱 립밤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너무 간단하게,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쵸? 설명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물론 설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글을 봤더니 콩쥐는 나무 호미로 밭을 맺습니다. 얘가 콩쥐였구나. 설명해 주네. 네. 호미가 부러진 거 맞아요. 네. 나무 호미로 매는 힘만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호미가 부러졌습니다. 진짜 선진적인 옛 이야기 아닌가요? 네, 쭈쭈바일 수도 있죠. 쭈쭈바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콩쥐 이야기였습니다. 엉엉 울었대는데 지금 눈물 한 방울밖에 안 떨어뜨리고 그러나 어쨌든 상황을 설명을 해주죠. 자, 콩쥐 파츠였습니다. 네. 김중철 선생님이 엮으셨나요? 네. 자, 크크크도 하시는데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자라 프란시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란시스가 누구인지 사실은 딱 보면 이제 이 오소리겠구나 하는데 오소리란 말이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번역서 뒤편에 뒷표지에 아기 오소리야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오소리인지 독자가 알죠. 원서에는 없습니다. 자, 이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듣고 이렇게 쭉 보면 이 상황들이 쭉 이렇게 이어지죠. 지금 안 잘라고 버티고 잘하고 하고 이런 이야기.
보면 프란시스는 오소리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오소리 가족의 아이로 보이지만, 내용은 그냥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오소리에 자기를 대입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크리스탄 로빈슨의 행복을 나르는 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한 장면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CJ는 교회를 나서자마자 계단을 폴짝폴짝 뛰어내려왔어. 행동을 멈춰있는 아이지만 그 다음에 글에는 없는 내용이 그림에 있죠. 교회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의 인종이 나와 있죠. 아이와 할머니의 피부색. 그 다음에 글에는 그림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게 나와 있어요. 바깥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하대요. 시원하고 상쾌한 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자, 상쾌한 건 글로 씁니다. 그 다음에 셔츠를 적시기 시작했어요. 비냄새가 나는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죠. 그래서 냄새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글로 다 설명을 합니다. 자, 행복을 나르는 버스는 원래 제목은 마켓 스트릿의 마지막 정류장이라는 제목이 진짜 제목이에요. 그래서 뭐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을 찾아가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마켓 스트릿의 마지막 라스트 스탑 버스 스탑에는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그래서 CJ하고 할머니가 봉사활동을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정류장에 내려서 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의미 전달이 뭐 나름대로 되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자, 지금 떠들다 보니까 제가 54분인데요. 11시 5분에 시작할까요? 다시 쉬고 네, 잠깐 쉬겠습니다.